화요일과 목요일 뉴스픽을 맡아주시는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좋은 평을 또 해주셔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좀 부담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죠.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앞서 말씀을 저희가 드린 것처럼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 이제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제거를 했고 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앞으로 김호수 총장이 그럼 안게 된 과제는 무엇일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신보라 의원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제거했고요. 네. 오늘부터 그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네. 김호수 총장 임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야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는데요. 예. 이 과정도 3분 안에 일사천리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고요. 김 후보자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호수 총장 체제에서 우선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정치적 중립성이 꼽히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차관으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보좌해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있고요. 예. 김 총장이 취임 후에 주요 권력 사건의 수사 지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대검에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예.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배궁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이 보고된 상황입니다. 김 총장이 수사 지휘 과정에서 일선 수사팀과 갈등을 노출하게 된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또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임명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지금 뭐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앞으로 난관이 좀 예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검찰 조직과의 갈등 문제가 과연 불거지지 않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예상과 더불어서 진단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정은혜 의원께서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김호수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이죠. 네. 2년인데 사실은 이번 1년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년은 이제 어떤 정부가 될지 우리가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정부가 될 터인데 네.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을 임명했던 것은 그 검찰 개혁을 정말 이뤄낼 사람이 누군가, 특히 내부와 또 외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사람인가라는 면을 좀 저는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좀 야당에서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또 채택 없이 임명한 33번째 장관급 인사다 이런 식의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이제 고위공직을 임명이 되었는데 예. 그 공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업무 능력이나 인성적인 자질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는 자리인데 네. 사실은 굉장히 좀 이번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좀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좀 의혹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검찰총장이 공백의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총장의 자리를 빨리 이렇게 또 이제 임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이제 33번째 단독 채택은 얼마나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비협조적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마도 지금 이번에 임명이 되고 나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현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보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월성원전 경제성 의혹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라든지 이게 지금 현 정부와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원성원전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고 실제로 원전이 폐지하고 앞으로 우리가 또 정말 탄소 중립 사회라든지 좀 그린 녹색 성장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좀 겨냥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라는 것도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성폭행 이제 또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또 출국 금지를 시켰다고 그거를 또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저는 되게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제 상무가 이제 또 고용을 받기도 했는데 특히 윤 총장의 그 최측근들 그런 문제들 되게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지 이렇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검찰 내부의 개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검찰 고위급이나 간부 인사에서 그 검사장급 인사를 어떻게 보면 기수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요즘 뭐 장유유서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떤 조직이든지 사실은 다양한 세대와 또 다양한 성별이 공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좀 스트릭한 이렇게 그런 집단이었는데 이제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엊그저께 또 조국 전 장관님의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가족의 피에 펜을 찍는 심정으로 썼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검찰이 정말 검찰의 조직 보호가 우선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국민을 위한 검찰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검찰이 되는 그 시작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되는 면도 있고 많이 고민하게 된다는 생각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럼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실은 지난번에 이제 김호수 청장이 내정됐을 때 인사청문 전에 이 이슈를 좀 다뤄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인사청문회 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피의자 신분의 문제,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실은 이제 논란이 되었었는데 오히려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언행일치의 문제, 실은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이 저는 발견이 됐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분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니까 정말 스카이캐슬처럼 이분도 어떤 자신만의 성을 쌓아놓고 살아간 특권층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정관예우 문제. 실은 정관예우 문제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분이 이제 법무부 그 장관 대행을 할 때 그 정관예우 근절 TF도 구성을 하고 실은 민주당 여당에서도 정관예우는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게 그게 민주당의 많이 주장이었는데 법무부 차관이 끝난 5개월 만에 월 2천만 원의 고액 자문 변호를 맡았어요. 그것만 해도 저는 언행일치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고액 자문도 어떤 부분을 했냐면 그 라임 옵티머스 펀드 이 사건과 그 수조 원의 국민 피해를 일으킨 금융 사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해자 변호를 맡았단 말이죠. 근데 금융 범죄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그 김호수 총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국민 애완을 또 생각하고 했다면 피해자 변호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변호사 시절에 국민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김호수 총장의 그 발언과 행동은 전혀 일치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드리고 싶고요. 또 가장 청년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건 아들 입사 지원서의 버젓이 내 아버지가 검사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등장해서 정의당 그 논평에도 나왔었는데 이게 어떤 청년에게만 특별히 허용된 프리패스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됐고 결국 정의당까지도 이 김호수 총장 임명을 반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데스노트에도 올라가게 됐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사청문회가 업무 능력 인성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저는 업무 능력의 언행일치 부분, 인성의 문제에서 분명한 그 부적격 판정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보고요. 인사청문 과정도 좀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문제가 많았던 인사청문회라고 봐요.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증인 한 명 없는 일방적인 의사 일정을 통과시켰고요. 민주당이. 그다음에 인사청문 중간에 파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파행을 하게 되면 인사청문회 결과적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인사청문회를 다시 속개하는 협상을 하거나 그랬었어야 되는데 결국 종료를 그냥 스스로 선언하고 인사청문 보고서도 그냥
3분 만에 통과를 시킵니다. 예. 그리고 야당 패싱 아까 장관급 인사 뭐 33번째라고 했는데 예. 그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는 과정도 보면 이제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어떤 의혹들을 좀 제기하는 내용과 그 조수진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뭐 눈을 뭐 치켜뜬다고 해서 뭐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그 발언을 하고 당시에 이제 위원장이었던 박주민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파행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김우수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자리이지 어찌 보면 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 자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인사청문회를 보여줬다. 네. 그래서 이 파행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도 곰곰이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인사청문 당사자의 그런 업무 능력과 인성의 문제,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이 김호수 총장의 인선은 과도한 처사였다라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신보라 의원께서 날카롭게 좀 막 지적해서 들어오시는데 아까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하나하나를 지금 다 짚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를 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야당의 그 대권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중립이라고 했다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도 결국에는 인사청문회에서 반대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여당에서 임명한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분이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고 또 야당이 임명한 상황이었다면 그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지위에서 똑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에 야당의 어떤 반대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 그러니까 사실 제도 자체 그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근데 신보라 의원님 좀 지적하신 부분도 좀 저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정말 좀 이렇게 생산적으로 이게 되지 않고 그렇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 때우기 같은 그런 이미지도 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생산적으로 정말 검증을 철저히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청문회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더 비공개로 좀 치열하게 하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도 자체 변화를 조금 주면서 더 해당 상임위 도리어 의원들이 모여서 정말로 뭐 그 후보자를 놓고 뭐 밤샘 토론을 한다든지 정말 치열하게 정말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고 그 능력에 있어서 어떤 자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나중에 또 한번 따로 그거는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고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는 결국 어떻게 그 임기 동안에 그걸 실행해 가느냐에 대한 우려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여러 권력 사건들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어떤 선거 개입 문제랄지 월성 원전, 뭐 김학의 차관 뭐 이것과 관한 이 권력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중립성을 갖고 수사에 임할 것이냐가 초점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 이게 김우수 총장과 관련해서는 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뿐만 아니라 자질과 능력에 대한 문제까지도 불거졌기 때문에 부적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비교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은 권력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면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더 정은혜 의원께서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고 그럼 앞으로 저희가 과연 어떻게 이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는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성폭력 가해자가 이제 반성문 등의 이른바 감형을 할 수 있는 감형이 되는 그런 패키지를 내세워서 선처를 호소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그동안 이제 조금 언급이 보도에서 되어 왔었는데요. 피해자 지원단체가 이 가해자가 그쪽에다가 기부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기부금을 이제 되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여전히 지금 그런 일이 많다 그러는데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저희가 점검해보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정은혜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성폭력 가해자가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비롯한 피해자 지원단체에게 기부를 하려다가 뒤늦게 발각되는 일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 전국 126개의 상담소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후원한 사례는 101건에 이릅니다. 101건. 네, 한 활동가는 얘기를 하는데요. 한 달에 신규 후원자가 20-30명 정도 늘어났는데 그중에 2-3명이 성폭력 가해자나 그 가족이다.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 알려진 뒤에 후원자가 많이 늘어난 뒤에는 면피비 기부를 따로 가려내기 힘들어서 네. 별도의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5, 6년 사이에 일부 재판부가 피해자 지원단체에 후원금을 낸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며 형을 깎아주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예. 물론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사람입니다. 특히 또 다른 몰래카메라 촬영자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에 1,000만 원을 기부해 속죄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해서 또 감형을 받기도 했고요. 또 지금 금액을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의 그 금액을 또 이렇게 또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네. 성범죄 가해자를 주로 전담하는 변호사 업계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제출과 함께 피해자 지원단체의 후원을 감형 전략 패키지의 하나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예. 변호사들이 내세우는 감형 전략 패키지는 기부금 영수증을 비롯해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봉사활동 증명서들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성범죄 관련 가해자들이 재판 전략을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도 있고요. 그 카페에서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후원을 시작했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 성범죄 감경 요인에 대한 반성 항목을 제외해달라는 그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형량 감경 요소 중 반성 항목을 제외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9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이고 법조계에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인지 양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번 뉴스브런치에서 반성문 얘기를 저희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감형의 사유로 반성문을 얼마나 많이 써서 그걸 제출하느냐, 이것이 감형 사유다,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짚어봤었는데, 오늘은 감형 전략 패키지를 다 놓고선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국민동의 청원회까지 지금 언급이 될 정도니까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신보라 의원께서 먼저 좀 들으시면서 지금 놀라시는 기색인데. 예, 네. 저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성범죄자들만의 네. 신세계가 또 따로 있었구나. 예, 네. 정말 어떻게 그 양형 사유에 예. 안 그래도 진지한 양형 기준도 좀 방성. 낮죠. 낮은 네. 부분이 많은데. 물론 네. 이제 그게 N번방 사건 이후에 예. 대법원의 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청원들이 굉장히 있었고 예. 이를 반영해서 일정 정도 좀 보완이 되기는 했지만 예. 그게 그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잡아 나가는 것이 실제 재판에 잘 결부가 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또 이런 대목에서. 형태의 네. 대목에서 여실하게 좀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보면은 대검찰청이 2019년 그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 국내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2009년에는 17,377건인데 네. 2018년에는 32,104건. 그러니까 두 배네요. 네, 10년간 2배 가까이 이제 증가를 네. 했고요. 이 10년간의 성범죄 재판들 중에서 약 40%의 사건들이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고 실형을 받지 않은 사건은 무려 70%가 넘더라고요. 네. 그만큼 실제 재판에서는 얼마나 딱 그 명확한 범죄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았는지도 또 나와 있네요. 이 결과가. 수치에서 보여주고 네. 그게 여러 감경의 사유들로 인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성착취물 유통했던 그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사건. 그렇죠. 일심에서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고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 예.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어요. 이런 사건들만 보더라도 그렇죠. 이게 그 감형 패키지의 전략이 재판에서 실제로 잘 먹히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감형을 위한 그 양형 패키지를 보니까 예. 반성문의 양적 횟수, 네. 그다음에 탄원서, 그리고 후원은 기부금 영수증을 제공을
것도 하고 봉사활동 증명서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네. 성교육 수강 자료도 제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그 양형 자료용 성교육 온라인 수강도 개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리 상담 증명서도 제출을 하면 예. 그게 양형 감형에 도움이 된다고 네. 하고 그래서 질환이 있다든지 이러면 또 예. 감형이 되죠. 네, 그래서 예. 변호사들도 실제 자문을 할 때 기왕 정신 상담을 그 심리 상담을 받을 거면 정신과에 가서 심리 상담을 받는 게 훨씬 더 감형에 도움이 된다. 그런 네. 정신질환과 엮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자문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진짜 가히 예. 제가 말씀드린 성범죄자의 신세계를 눈앞에서 목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문제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는 뭐 여러 방안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양형 자료에 대해서 정말 그게 진지한 반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양형 조사가 좀 더 확실하게 좀 돼야 된다. 그렇죠. 이율 배반적인 행동인데.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법 쪽이나 그 변호사 업계에서 저는 뭐 윤리 실천 선언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저도 인터넷에서 감형 방법 이런 걸 검색을 해보니까 예. 성범죄자 여러분 양형 자료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재판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으니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런 홍보 글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정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은 그런 변호사가 정확하게 윤리 실천 선언이라도 좀 해줘야 그렇죠. 이게 좀 자정작용으로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좀 이런 것들을 대한변협 차원에서라도 좀 모니터링하고 네. 자정작용하려는 노력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정의원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범죄는 판결을 먹고 자랐다. 네, 그 판결에 의해서 과거에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좀 판결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더 성범죄가 더 좀 이렇게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기부금을 내면 좋은 거죠. 원래 기부금이라는 건 굉장히 선한 의도이고 그렇죠. 정말 어려운 곳에 네. 내가 줘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곳은 이런 돈이라면 정말 기부금을 받아도 이게 정말 좀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더 문제는 판결이 나잖아요. 그러면 기부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사실 기부금을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라 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의 돈을 네. 주로 이제 뭐 부모라든지 이렇게 가해자의 부모들이 이렇게 뭐 대출을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부금을 내고 판결이 나왔을 때 거의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량이 줄지 않았다.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하든지 이제 판결이 끝났으니까 다시 돌려달라라는 그런 가짜 후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단체에서는 아예 받고 싶질 않겠군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이제 기부금을 이제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아예 익명으로 기부를 하기도 한답니다. 익명으로 기부하고 이게 나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단체를 알리지 않고 내가 기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수법이 진화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그 정준영이라는 그 한 배우가 가수가 있었죠. 근데 혐의는 인정하지 않지만 반성문 3통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또 감형이 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성범죄 형량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범죄 같은 중대 범죄는 이렇게 감형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공탁이 없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양형에 그렇죠. 반영하지 않는데 가장 큰 게 합의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의 합의를 판결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도 하죠. 네. 근데 성범죄에서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보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부양 가족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진지한 반성을 했다. 아니면 뭐 유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 사람들과 어느 정도 유대 관계가 있는지 또 피고인의 평판이나 주치, 술을 먹으면 또 깎아주죠. 우리는 또 감형해주죠. 그렇죠. 초범이거나 뭐 친족관계 부양 사실이 있을 때는 가해자의 형을 낮추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양형 바라보고 있는 기준이 것이다.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손종우 같은 경우도 반성문을 500회를 썼다고 해요. 맞아요. 조지빈이랑 비슷한 그 켈리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한 11번 정도의 반성문을 썼는데 근데 반성문이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제출되었는가도 그래요. 봐야 합니다. 실제로 그 성범죄 전문 지식 공유 카페도 제가 한번 들어가 보고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성범죄 전문 기각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든지 반성문 아무 업체나 대필 맡기지 마세요. 그 말은 실제로 반성문 자체가 대필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그렇군요.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조금 조사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이런 상황들을 좀 실제로 파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법무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 일단은 사실은 이게 지금 성범죄의 경우는 네. 감형을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예를 들면 성교육 이수라든지 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부금을 냈다고 하면 정말로 알겠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말을 해서 집에 돈이 많은 사람은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기부금을 내고 빠져나갈 감형을 수 또 있는.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네. 뭐 유전무죄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큰일이죠.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마지막에 정은혜 의원께서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성범죄에 관련된 양형 기준과 감형 패키지에 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뉴스픽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